자, 유동부채 갈게요. 자, 부채, 유동부채. 지금 자산이 다 끝났어요. 그죠? 자산 다 끝났어요. 자, 채권 채무 오랜만에 보죠. 일반적인 상거래.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 한번 피드백해 봅시다.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줄 돈을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하죠. 그 다음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과 뭐가 있어요? 지급보험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줄 돈을 우리가 기타 채무라고 하는데 미지급금, 차입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선수금이 있었죠. 그리고 매출채권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선수금,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요거예요, 요거. 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반대로 외상매출금. 자, 회계처리 한번 볼까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저돈 상사는 거래처인 3일 상사에서 상품 100개를 1,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10만 원이죠. 대변의 외상매입금. 쉽잖아요. 외상매입금 대변의 부채의 증가잖아요. 갚을 때 어떻게 돼요? 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을 자 뭐라 돼 있어요? 한공상사 발행 당좌 수표, 타인 발행 수표니까 현금이죠. 이렇게 결제하면 돼요. 쉽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기억나죠? 수표, 어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만기일, 그죠? 지급기일이 있고 없고, 이거 봐, 있잖아. 이 차이죠. 그 다음 어음거래 흐름. 자, 어떻게 돼요? 당좌예금 입금을 해요. 그 다음 당좌개설 보증금을 개설하고, 개설 보증금 입금을 하고, 이걸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 배웠죠. 자, 통장, 수표책, 어음책을 주면 이 더존상사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처랑 물건을 사면서 어음을 주면 내가 발행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지급어음이라고. 상대방은 내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 이걸 은행에 지급 제시하면 돈 주고, 이거죠. 한 번 더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죠, 이제? 그죠? 이게 다예요. 이걸 알면 된 거예요. 지급어음. 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더존상사는 거래처인 3일 상사에서 상품 100개를 개당 1,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전자어음 3개월 만기를 발행했대요.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에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쉽죠? 쉽죠? 자,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의 거래, 이 거래에서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 계좌에 인출되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건 지급어음은 일반적으로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쉽지 않나요? 그죠? 빚 갚고 자산 감소하고, 그죠? 됐죠? 자, 미지급금, 반대는 미수금.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건물, 토지, 비품, 차량 등의 구입을 하고 돈을 못 주면 그때는 문제에 아무리 외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도 속지 말라고 했죠, 제가. 자, 뭐라 돼 있어요? 본사 건물을 한공부동산에 구입하고 대금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다음 달에 주기로 하든 외상으로 하든 어음으로 하든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본사 건물이란 얘기 뭐예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그죠? 샀단 얘기예요. 그럼 유형자산을 샀으니까 이건 미지급금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을 구입했다 또는 이 건물이 본사 건물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 매매업자라서 내가 매매 목적용 부동산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고자산이니까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뒤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얘가 유형자산임이 즉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님이 확실하다면 걔는 뒤에 말에 현혹하지 마시고 미지급금이라고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에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68점, 67점, 69점으로 떨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고요. 자, 차변의 건물,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속지 마요. 알겠죠? 절대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 속지 마시고. 알겠죠? 자, 미지급금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 또 있어요. 본사 건물을 한공부동산에서 구입하고 대금 100만 원 당사 발행 약속어음이래요. 선생님, 어음이라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차변의 건물, 건물이죠. 네. 대변의 지급어음?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라고. 알았지?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아니라고. 미지급금이에요. 절대 속지 마요.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이건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출제를 하면서 이 새끼들 틀리겠구나 막 이렇게 그러고 내는 문제야. 제발 낚이지 마. 알겠지? 부탁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오바지를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딱 그러니까 뭐랄까 각인을 시키는 이유는 저는 강의를 잘 못해요.
근데 합격은 진짜 잘 시키거든요. 제발 제 말 한 번만 믿어봐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일반적인 상거래. 알겠죠? 꼭 틀리지 않기를 바래요. 자, 선수금.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급금이라고 하죠. 자,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받은 대금을 선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상품 100만 원의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줬대요. 여러분, 여기 체결하고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가 없고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회계상 거래를 처리를 안 한다고 했고, 뭐만 딱 팩트로 봐야 돼요? 10%를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10%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건 아시죠? 반대편에 선급금 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이 성사돼서 물건을 판 시점에는 털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거래에서 계약했던 상품을 인도하고, 인도가 뭐예요? 인수는 샀다는 뜻이고 인도는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하고 이미 수금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까고 계약금 거는 거 까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잡으면 되겠죠. 만약에 외상이 아니라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냥 보통 예금 또는 뭐 현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미지급 비용이에요. 기억나나요?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미수수익의 반대말이 바로 미지급 비용이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아직 현금 등으로 지급하진 않았지만 아직 돈은 못 줬대. 근데 단기에 속하는 비용을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그래서 회계처리 6개월간 이자율 12%의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을 했대요. 돈을 빌렸다는 뜻이죠. 원금과 이자는 나중에 6개월 뒤에 다 지급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쐈다 이거예요. 일단 쐈으니까, 그죠? 내가 송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에요. 왜 단기 차입금이에요? 6개월 동안 빌렸으니까. 그죠? 처음에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돈만 빌린 거잖아 지금. 그죠? 이자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자, 언제예요? 결산일에 하는 거죠. 결산일에. 근데 원래는 이게 이자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100만 원을 12%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이율이에요. 저게 1년 동안의 이율이거든요. 1년 동안의 이자율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곱하기 연 이자율 12%인데 공식을 세워 보면, 근데 이게 1년 동안의 이자인데 6개월치 이자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12분의 6이에요. 그럼 원래 이 거래는 이자를 6만 원을 받는 게 원래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거래로 인해서 받아야 될 건데, 받아야 될 이자란 말이에요. 6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6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게 이 거래의 최종적인 단계지만 3개월치만 먼저 인식하는 거죠. 왜? 왜요? 10월, 따져봐요. 11월, 12월 달까지는 이게 올해. 그죠? 이렇게 잘라봐요. 1월, 2월, 3월. 이렇게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3개월치 이자를 먼저 인식을 해. 언제? 12월 말에. 그리고 나머지 3개월치는 돈 줄 때 인식해. 그때 인식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게 분계가 조금 아리까리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미리 준 이자 뺀 나머지예요. 미리 인식한 이자 뺀 나머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아무것도 회계 처리 안 하죠. 그냥 돈 빌린 것만. 그러다가 결산일 때 되면 이렇게 가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6개월치로 따지면 얘가 6만 원의 이자를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6만 원에서 106만 원이 나가요. 실제 나중에 나갈 때는. 근데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 발생주의 관점에서 보면, 따지고 보면 올해 거 3만 원이고, 그죠? 따지고 보면 다음 연도 거 3만 원 각각 인식하는 게,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선수수익으로 가겠습니다. 반대는 선급비용이 있었어요.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단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다음 연도로 2연. 2연이라는 개념은 2월 시킨다는 거, 2연 시킨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선수수익은 자, 똑같이 7월 1일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가 1년치 월세를 선세로 다 받은 거예요. 1년치 월세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 올해 거냐고. 아니잖아.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올해 거.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 거라고 해야 되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인식은 그때. 돈은 먼저, 인식은 그때. 그래서 일단 받을 때는 다 임대료라고 일단 처리해놨다가 나중에 결산 때 기간 미경과분은 뭐예요? 올해 거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치는 내년 거잖아.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다 임대료라고 했다가 따지고 보면 얘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12개월치인데 따지고 보면 6개월치는 올해 거, 6개월치는 다음 연도 거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식은 그때. 물론 돈은 지금 미리 다 받았지. 돈은 미리 받았지만 인식은 자 이게 120만 원이라 돼 있는데 6개월치만 인식하면 이거 얼마예요? 60만 원만 인식을 하고 역시 다음 연도에도 60만 원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선수 수익의 핵심이에요. 선급 비용도 같은 원리예요. 돈은 먼저, 인식은 그때. 알겠죠? 이거는 한 방에 다 이해 안 돼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문제 많이 풀고 저한테 질문도 좀 하시고 하시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좀 안 배운 거 한번 가볼게요.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그죠? 가지급금. 그게 뭐예요? 출장 여비 가지급금. 기억나시죠? 출장 가서 얼마 쓸지 모르니까 대충 어림잡아 계산하여 지급하는 거. 이걸 가지급금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가수금은 조금 달라요.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돈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수강료 다 그 경영회계 아카데미 계좌로 이체하실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릴 거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 번호 알려주시고 뭐라고 했어요? 학생 명의로 입금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 명의로 이체를 하시면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그 학생은 미납 상태가 되고 이 돈은 뭐가 돼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돈이니까 가수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가수금이에요. 돈을 입금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때 일단 차례별은 맞춰놓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건 실무에서 되게 많이 써요. 이런 거. 네. 자, 반대로 가지입금. 이 가수금은요.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요.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네. 자, 금전의 입금은 있었는데 그 계정 과목이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 과목이며 그 내용이 확정되면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자, 뭐라 돼 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 내용 불명의 금액 100만 원이 입금됐대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가수금. 그리고 원인을 찾아봐요. 찾아봤더니 원인을 찾았어요. 위의 문제에서 발생한 가수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공상해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입금물이 밝혀졌다. 아, 알고 봤더니 외상매출금 들어왔던 거야. 그러면 임시계정 가수금 없어지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기록돼요. 그럼 만약에 가수금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수금이 없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분계를 합쳐보세요. 얘랑 얘를 합쳐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외상대금, 보통예금, 입금 맞죠? 차변의 외상, 그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된 거야.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예수금. 반대로 선납세금이 있어요. 선납세금 기억나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받고 세금 등을 떼이면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이건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천징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시 공제 항목, 공제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친구인데 공제는 차감한다, 뺀다는 뜻이에요. 공제 항목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예수금이 아니고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월급 줄 때 뭘 떼고 줘요. 뭘 떼고 주는데 그 떼는 항목들이 얘네들이에요. 이걸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줘요. 그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한 것을.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이거 내가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가 내가 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급여를 주고 세금 등을 떼면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회계 처리 볼게요.
이번 달 종업원급여 100만 원 지급분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6만 원을 공제한 차감 지급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이 100만 원인데 세금 6만 원 떼고 나머지 94만 원 보통예금에서 싸줬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이죠. 세금을 뗐어요. 예수금. 근데 이 예수금이라고 왜 부채로 잡냐면 이 원천징수의 6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종업원 돈이에요. 종업원이 내야 될 세금이에요. 종업원이 내야 될 세금을 월급을 줄 때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사업자 종업원들에게 사업자 밑에 이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그 종업원들이 내야 될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부를 해요. 그걸 실무에서는 급여신고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어떤 회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상시 채용 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 이번 달 거, 선문대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급 줄 때, 여기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월급을 줄 때 세금 등을 떼요. 그리고 그 뗀 내용들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나 세금 같은 경우는, 특히 소득세, 지방세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달 급여를 지급 시 그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 예를 들어 부양가족공제, 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세금을 떼요. 그달 떼요. 근데 사실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고려한 거지 그 사람이 쓴 신용카드가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고 의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보험료를 얼마를 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도의 인적사항만 가지고 세금을 그달 떼요. 그달 뗐다가 12달치를 다 떼요. 그리고 마지막 12달치를 떼는 세금 신고가 1월 10일까지거든요. 다음 연도 1월 10일.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달 거는 올해 1월 10일까지는 끝나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달,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을 해요. 더 냈으면 돌려주고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 연말 정산을 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원천 징수예요. 자, 단기 차입금. 반대로 단기 대여금이 있죠. 돈 빌리고 1년 안에 갚을 거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장기 차입금이라고요. 단기 차입금은 뭐 다른 거 없고 당자 차월이라는 애가 있어요. 당자 차월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통장의 조상님.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 예금 잔액이 없는 거야. 당자 예금 잔액이 없는데 더 추가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끔 기업과 은행이 약정을 맺는 게 당자 차월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세요. 이거 노란색 표시 됐고, 자,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배울 비유동부채에 관련된 내용인데 미리 좀 공부해 볼게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냥 앞에만 보면 유동이고 중간에 보면 장기라고 돼 있죠. 근데 얘는 앞머리에 포인트를 두세요. 유동부채예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자, 보세요. 비유동부채 중 결산일 현재 1년 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을 유동부채로 재분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만기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그럼 빌릴 때는 앞으로 갚을 기간이 3년 남은 거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2년이 남은 거죠. 자, 또 2년이 지났어요. 이제 갚을 게 1년 이내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언젠가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얘가 마냥 장기 차입금은 아니지 않느냐. 언젠가는 갚을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면 그때는 유동부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차입금의 구분을 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장기 차입금,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은 아시죠? 처음부터 빌릴 때, 야, 내가 이거 6개월 만에 갚을게. 야, 내가 8개월 만에 갚을게. 10개월 만에 갚을게. 1년 이내에 갚을게 확실한 거. 처음부터 계약할 때. 장기 차입금 뭐예요? 처음부터 갚을게 1년이 넘어가는 거. 내가 3년만 빌릴게. 그죠?
얘도 뭐예요? 3년만 빌릴게요. 똑같아요. 근데 얘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였으나. 옛날엔 이거였는데 이제 갚을 기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래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갚을 기간이 옛날에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이제 갚아야 될 기간이 1년 이내에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얘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 선생님, 여기서 공부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니 뭐 그렇게 갚을 기간이 1년 남았으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바꾸면 안 돼요? 아, 대여금은 그럴 수 있어요. 대여금은 내가 받을 돈이다 보니까 그냥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회계 쪽은 비중을 둘 때 수익보다는 비용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자산보다는 부채 쪽이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부채는 좀 디테일하게 관리합니다. 그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단기 대여금이 장기 대여금이 1년 이내에 이제 내가 받을 돈이 되면 단기 대여금으로 그냥 바꾸면 돼요. 근데 얘는 원래 갚아야 될 돈,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과 옛날에는 1년이 넘어가는 돈이었는데 이제 갚을 게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돈을 나눠서 좀 정확하게 표시해 주자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제 피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2019년도에 돈을 빌렸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처음에 빌릴 땐 장기 차입금이에요. 왜? 앞으로 빌릴 때도 1년, 2년, 3년 남았으니까. 그죠? 근데 둘째 해도 결산일에 보면 이때 결산 때는 앞으로 갚을 게 1년, 2년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해는 갚을 게 이제 어떻게 돼요? 1년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돼요? 장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은 없애요. 더 이상 얘는 장기 차입금이 아니거든.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이렇게 얘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 갚을 때는 뭐가 갚아지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갚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거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알겠죠? 좋습니다.